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나머지 토론자들께서는 직접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온 김민수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 만들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주의료복지사회직협동조합의 고선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규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후 순서는 진행을 송희준 자장님께서 맡아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리빙넷 네트워크 포럼을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개의 세션으로 좀 운영이 되는데요. 저희 세션은 이제 리빙랩 플랫폼과 지역 자산화 관련된 세션입니다. 이 리빙랩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퍼블릭 프라이빗 피플 파트너십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 주체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이런 활동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필요한 인프라나 매개체나 결과물이나 이 부분들을 같이 활용하거나 같이 공유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개별적인 그리고 기업의 이윤을 창출을 위한 자산의 활용 그리고 소유 이런 것과는 이제 다른 접근들을 취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늘 이제 그러한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지역 화폐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민 자산을 위한 금융까지 다 다뤘는데요. 내용이 좀 딱딱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일종의 공유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형태의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세 분을 모셨는데요. 차례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앉아있는 순서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기로 하고요. 첫 번째는 김민수 동국대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에서 온 김민수입니다. 인사 아까 드렸으니까요. 저는 대학에서 지금 지역사회와 다양한 협업을 진행을 하고 그 협업의 중요한 수단으로 리빙랩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조금 전에 발표해 주신 박현웅 교수님한테 한 가지 정도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코멘트하는 형태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역할이 과거에는 그냥 지식을 만들고 전파하고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다면 요새는 다 아시겠지만 사회혁신의 아주 중요한 주체로 지역사회와 협업하는 그런 형태로 대학의 역할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되는 대학의 역할을 대학사회도 잘 인지하고 그것에 발맞추어서 산학협력의 방향들도 지역사회에 협업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연구재단 교육부에서도 산학협력 사업을 지역사회와 같이 하는 방향으로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제안의 일환으로 이제 링크 플러스 사업이라는 것이 지역사회 협업을 중요한 주제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 플러스 사업을 전국의 55개 대학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55개 대학들이 대부분 지역사회 협업을 아주 중요한 과제로 수행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리빙랩을 지역사회 협업의 중요한 기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들 링크 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는 55개 대학들이 근래에 이제 모여서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우리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처럼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지역 협업, 산학 협력하는 전국의 37개 대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플러스 대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5개 대학인데요. 그 중에 거의 3분의 2 대학이 리빙랩을 운영하는 그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 성과들을 공유하는 그 네트워크 내에 그 대학들의 리빙랩 현황을 조금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교육을 리빙랩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혁신과 교육을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저희가 리빙랩과 지역 자산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지역 자산을 이렇게 만드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이제 인력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인적 자산을 만드는 거, 그것도 아주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지역 자산을 만드는 인력의 지역 자산을 만드는 분들의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 이제 대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리빙랩 활동이 인적 자산, 지역의 인적 자산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기제가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교수님, 지금 제가 박현웅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의 리빙랩 활동을 하는 교수님들이 겪는 어려움일 겁니다. 지역혁신 사업에 교수님들이 열정을 가지시고 지자체와 지역기관과 이렇게 같이 지역을 혁신시키는 리빙랩 활동을 하세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교육과 연계를 시킬까? 학생들에게 리빙랩 활동을 통해서 얻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유인 방안들이 있을까?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 리빙랩 활동을 통해서 마을 활동가의 역량들을 키우고 지역에 남아서 지역사회 혁신에 투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고민들을 늘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까 박현웅 교수님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저렇게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박현웅 교수님께서 굉장히 전주대학교의 교수님으로서 헌신하는 건지, 아주 박현웅 교수님 자신이 이제 그 일이 너무 좋아서 헌신하는 건지 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계신 건지 첫 번째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다면 그 학생들에게 이 참여를 통해서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거고, 또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고 하는 것들이 잘 알려지고 잘 교육이 돼서 이후에 지역사회 활동가로서 남아있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을까?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교수님한테 어려운 게 질문을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교육과 연계되어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과연 지역사회에 남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학에 계시니까 대학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리빙랩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을 때 이게 학생들을 교육하고 그 학생들이 지역 사회 혁신에 참여하고 결국 지역에 남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그리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어떻게 그것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이제 공동 양육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뭐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그 고선미 전주의사협 전무이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선미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리빙랩 이 포럼장에 와서 들으면서, 그리고 그 전부터도 느끼는 것들이, 어쨌든 이런 리빙랩이라는 이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다양하게 지역사회에서 정말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런 모델들 활동들을 실험해보고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참 좋다는 생각은 하고요. 많이 달라졌구나 세상이, 그런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이제 지역화폐,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이재민 교수님께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지역 자산화를 중심으로 말은 하겠지만, 저희가 거주하는 곳이 이제 평화동이고, 또 평화동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함께 만들어진다는 것이, 야, 우리 마을이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이 되겠구나. 함께, 공동으로 함께 공동체를 공동체성을 정말 우리 평화동이라는 마을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모델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왜 이 리빙랩 실험에서도 이 지역화폐에서도 그때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이걸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마틴 루터 킹이 부자에게는 사회주의를, 가난한 인민에게는 엄격한 개인주의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공동체성 회복을 갖다가 지역화폐로 한다고 하면서 저는 이 모델에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가맹점들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사실 그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골목 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가고 힘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지역화폐라는 개념들이 나오는 것이 이 지역 외로 유출되는 그런 자본들을 막고, 그 자본이 그 안에서 순환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이 아닌 일반적인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이 함께 상생하면서, 그래야만이 또 동네가 활성화가 되고 그 안에서 또 공동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모델을 만들 때에도 그 당시에도 이 가맹점에게 지금 그 수수료를 부담했다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굳이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하면서, 우리 국가에서 보면은 뭐 대기업이나 사대강 사업이나 이런 거에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과감하게 투자해가지고 하는데, 왜 우리 일반 사람들이, 국민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이 번역하는, 혁신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는 이런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주머니 돈을 내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거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모델들로밖에 갈 수 없는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기부금을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또 선하게 이웃을 도와가면서 공동체성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기부금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그 사회적 기여가 되었는지. 근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마지막에 결국은 그게 완전히 이제 그 대형마트, 평화동에서 따지면은 그곳이 아마 이제 그 대기업에 속하는 곳일 거예요. 진짜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이제 많이 환전들이 이루어졌다는 걸 들어봤을 때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지역화폐를 통해서 일반적인 그런 골목 상권들에서는, 가게들에서는 얼마나 그 화폐가 유입이 돼가지고 좀 매출에도 기여하고 활성화가 되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그것이 사실 운영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 운영비를 마련해가지고 이것을 지속 가능성 있게끔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지,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고 묻고 싶었고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이 평화동이라는 곳이 지금 이런 다양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의료사업이 평화동에 자리를 잡은 것도, 평화동은 전국 최다 장애인 밀집 지역이고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많이 변화시켜야 되는 이런 일들이,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의료사업도 2004년도에 평화동에다 자리를 잡았었고, 그러면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라고 평화동에서 자리를 잡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을 했지만 협동조합이라는 인식도 많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작부터, 태어날 때부터 저는 적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적자인 상태로 태어난 협동조합이, 그러나 그곳에서 사회적 가치 한 가지를 바라보고 지금의 이제 십몇 년의 세월을 흘러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하는 활동들은 많이 있지만, 재정적인 불안정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움츠러든 상황밖에 없었고, 특히나 지금은 정부가 바뀌면서 오늘 김선호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금융적인 지원 제도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지만, 그 당시에서부터 그리고 최근 몇 년 전까지,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 금융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3년 전에, 4년 전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업 같았으면 무너져야 될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오히려 재정이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원만 운영하던 그 조합원이 주인인 의료기관이 치과까지 확대하게 되면서 자리를 저희가 잡았는데, 그 당시에도 저는 실무 책임자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평화동을 좀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경영적인 측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평화동에 자리를 잡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그래도 비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선택의 기회가 많이 있지만,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접근성이나 선택의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까이에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정말 사회적 가치적 측면 때문에 저희가 평화동에서 자리를 어렵게 잡고
치과랑 한의원이랑 이제 확대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예, 드디어 최근에 이제 저희가 건물주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거를 만든 것도 다 부채였는데 그 건물주가 바뀌면서 저희가 이제 갑자기 임대료가 인상이 되고 없던 관리비가 생기면서 매월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계약 조건이 있었었거든요. 그 건물을 들어가게 했을 때 저희가 그 건물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약 조건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건물주가 바뀌면서 다 무효화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나가라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 바람에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엄청난 고민 가운데 있다가 행안부 지역자산화 사업이 공모사업이 떠가지고 저희가 진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 공모를 했는데 이게 좋은 기획이긴 했었어요. 행안부 지역자산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전주 의료사업이 모두가 주인인 건물주가 현재 시점에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획인 건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그 벽은 너무나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 지역자산화 사업이 왜 배경이 등장했는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니까 다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40% 이상의 이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20군데가 선정이 됐거든요. 전라북도에도 몇십 군데가 됐고 전라북도에서는 2군데가 선정이 됐고 전국에서 20군데고 전라북도가 2군데인데 그중에 하나가 저희고 저희는 그나마 이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아직 한 군데는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은 정책은 좋았어요. 행안부에서 이렇게 정말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그 공간의 중요성은 거점 공간이 필요한 안정적인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게 너무 프로세스가 명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희가 알기에는 그냥 행안부에서 1차 서류 심사하고 현장 심사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에서 함께 그 심사를 하니까 거기가 보증료가 끝나고 나면은 끝나는 줄 알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1억 원의 계약금을 걸고 건물까지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 저희가 소문이 났어요. 건물을 산다는 소문이 나다 보니까 4번의 건물을 바꿨어요. 이 사업이 건물을 먼저 선정하고 나서 이 사업 공모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동산을 통해서 건물을 먼저 알아보고 충분하게 건물 그 금액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확실하게 협의를 하고 사업 계획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2억, 4억 이런 식으로 건물이 그래서 3번 정도가 저희가 캔슬이 났습니다. 계약만 하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제 자부담을 미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건물이라는 것이 우리 공간이라는 것이 단층짜리 공간은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자부담을 먼저 통장에 넣어놓고 시작하라는 거. 근데 이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공간에 대해 서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이 공간의 필요성, 이 가치 이런 것들 논의했을 때 정말 서로 주머니 돈을 내가지고 이걸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는데 그런 기회를 아예 주지 않고 처음부터 자부담을 통장에 넣고 시작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처럼 원래부터 적자인 곳에서 쉽게 그 자금들을 모아낸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았었고 미리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자부담을 만들어내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만일에 중간에 잘못되게라도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 거짓말한 지역사회에 거짓말한 것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정이 될 때까지는 지역사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던 거였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마지막에 이게 결국은 농협 대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5억 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일반 대출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신용보증기금에서 이 보증을 해줬어도 마지막에 농협 심사에서 떨어지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자본 잠식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굉장히 처음부터 튼튼하게 출발한 데도 있겠지만 저희처럼 오래되고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 이런 조직 같은 경우에는 재무상태표가 경영이 그렇게 훌륭하지만은 않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것들 바로 평가를 해가지고 신용보증기금에서 행안부에서 아무리 선정이 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줬어도 결국은 대출 심사를 통해 가지고 떨어뜨린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이제 저희는 이제 농협하고 오랫동안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어렵게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과정이 정말 피가 나는 과정이었다고 솔직하게 표현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 이 정책 자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이사장님의 뭐 신용도를 본다든지 결국은 또 여기서 사회적 가치에
이걸 사회적 가치를 기여를 고려해가지고 자금을 준다고 하지만 막상 다 가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아직도 재무상태표를 보고 그거를 보고 평가하고 이게 자금들이 기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예전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자금들이 흘러나오고 신협이랑 뭐 이런 데서 돈들이 진짜 많다고 해요. 근데 막상 현장에서는 그 돈을 쓰고 싶어도 그 문턱이 아직도 너무 높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이 지역자산화 사업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저희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지역 신협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또 지역사회 여러 단체들이 함께 의료사업에 대해서 가치를 알고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객관적인 그런 조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저희가 이제 성공한 케이스가 되었지만 그리고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먼지만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정말 사회적 가치를 창출을 중시하는 조직들이 이런 지역 자산화 사업이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 제도적으로 김선영 국장님 앞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개선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세금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일반적인 기업이나 이런 데에다가는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그냥도 많이 투자하고 그런 돈들이 뭐 사라진다고 해도 책임을 묻지 않고 거기에 저희들이 많이 넘어가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겨우 사회적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제 그 목소리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인색한지 이 돈이 얼마나 된다고 여기다 인색한지 이 행안부 5억 원 자산화 사업도 이 대출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나마 지자체에서 인식이 있어가지고 2차 보전을 해줬을 때에는 3년간 이자만 낼 수 있지만 이자율이 낮아져요. 근데 만약에 이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1%만 하겠다고 하면 2.5%의 이자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지자체가 1년밖에 못 해준다고 하면 1년만 이자를 보존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원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럼 이 원금 상환이 거의 700만 원 돈 이상의 원금이 상환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물론 경제적인 가치를 정말 중시하고 뭐 경제적인 성과들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이 지역자산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 가치를 더 또 높이 평가하면서 그런 곳들이 안정적으로 정말 그 기반을 다지면서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활동을 진행하라고 이런 사업들이 나오는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일반적인 이런 대출하고 똑같다는 거 그리고 너무 왜 이런 데에는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굳이 이거를 대출로 하는 것이지 저희는 처음에 이게 지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대출이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요. 그래서 이런 지역자산화 사업이 정말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조직들이 지역에서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제도적 개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건의해서 굳이 좀 제도적으로도 쉽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다 이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곳들이 더 많이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대출이 아닌 그냥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은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혹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예, 사업하시면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 시민자산화에도 이게 일종의 족쇄가 된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사회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 영역들은 재정적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뭘 만들어내는 데가 아니라 뭘 이렇게 소비하는 곳으로 인지되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 부분들은 좀 사회적으로 안 된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이런 영역들로 파악되어 온 것 같습니다.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죠.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가령 뭐 대기업들은 몇 천억씩 그 국적 투자를 받아도 문제가 전혀 안 되는데 사회적 경제나 시민사회 쪽은 이게 뭐 몇 억만 돼도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들은 이게 전체적인 그 구도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이런 문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쉽게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좀 같이 노력을 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지규옥 군산 사회적경제센터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앞에 그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
군산시와 이 다른 지역과의 그런 지역적인 격차가 굉장히 심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센터가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올해 5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전부터 군산 지역에서 이런 리빙랩과 관련된 뭐 활동들 이런 그 사례를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활동들이 아직 지역 내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그 활동들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활동을 아직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빙랩에 대한 그런 인식들도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또 행정에서의 그런 인식들은 당연히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토론을 준비를 하면서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그런 역할들을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군산 내에서 이런 리빙랩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좀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저희 센터가 그럼에도 몇 달 안 됐지만 이 리빙랩 사업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진행했던 그런 사례들 간단히 이제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이 리빙랩을 우리 군산에서 어떤 원칙, 어떤 관점에서 시작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떠올랐던 것이 도시권이라는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프랑스의 철학자인 앙리 르페르브르가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시민들이 내가 살고 싶은 도시에 살고 있는가,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의 모습인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국가 주도의 그런 도시 계획들, 지역 개발 전략들이 수립이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이윤 창출을 위한 공간으로서 도시가 존재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 자산화가 필요하다. 시민 자산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또 사회적 금융 쪽에서 자조기금들에 대한 논의들, 필요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르페브르는 도시를 자연과 인간이 만든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의식주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서의 그런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안에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참여의 공간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형웅 센터장님께서 이제 학산 마을 공동체를 말씀을 하시면서 아이가 행복한 마을을 말씀을 하셨는데 딱 이제 도시의 역할, 도시 공간이라는 이 공간의 역할들이 그래야 하지 않을까.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행복한 그런 공동체 마을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역의 공간들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참여를 하면서 내가 이 지역에서 지역의 공간을 새롭게 내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리빙랩이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군산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올해도 고용 위기 지역이고 산업 위기 지역이고 재지정을 받아서 그렇게 좀 경제 위기 상황에 있는 지역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군산이 기존에 그 어떤 유지해왔던 그런 그 방식에서 조금은 이제 다른 방법들을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지역 주민들이 그런 공간으로서 군산의 자기 지역을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센터가. 그래서 저희가 했던 프로그램이 사회혁신 리빙랩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전주대에 그 발제해 주신 이재민 교수님이나 박형우 센터장님이 그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주시면서 저희 그 군산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주도해서 참여해서 진행해 보고자 하는 팀들이 그런 활동들을 했고, 또 그 팀들 중에 또 일부는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지역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도시재생지구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지역이라고 흔히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 안에서 지역이 계속 상권은 쇠락해 가고 있고, 그리고 공간 자체가 점포들이 거의 빈점포들이 올해 들어서는 한 70% 빈점포가 70%인 그 공간 가운데에 저희 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위치한 그 지역을 어떻게 좀 이 주민들이 좀 흥이 나고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 볼까 해서 저희가 그 지역의 중간 지원 조직의 활동가들과 또 관련 기관들의 활동가들, 또 사회적 경제 기업 대표들 해서 몇 명이 모여서 군산 부자 리빙랩 연구소라고 이름을 붙이고 지금 이 지역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 지역에서의 그런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그런 그 단위들을 지금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산 같은 경우는 이런 리빙랩 사업을 올해 처음 이제 민간 단위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 이제 센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사실 이 리빙랩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리빙랩 사업에 지역 주민들과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좀 참여시키고 싶은데, 그런 과정에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그 시와 함께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행정을 이해시키는데 굉장히 좀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 저희 이제 코로나19로 행사와 같은 사업들은 진행을 못하면서 그 사업들 대신에 이 리빙랩 사업을 좀 공모 사업으로 준비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아직 이제 시기상조여서 진행을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군산시 안에서도 리빙랩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활동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센터가 지금 올해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군산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리빙랩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지적해 주시면서 이제 앞서 발제와 연계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시 15분까지 마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발표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멘트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발표 순서대로 우선 이재민 센터장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게 직접적으로 해주신 건 이제 고선미 님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사회적 경제 쪽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 경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동체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지 프로젝트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번 제가 관여하는 프로젝트들은 사실은 저는 그런 정신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실현됐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제 꽃전이라고는 프로젝트에서도 저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는데 나름대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생각 차이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원래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공과 실패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그 자체에서도 배우는 게 존재하고 또 그걸 어떻게 그 다음 단계에 발전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꽃전의 실험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 처음에는 어차피 그 프로젝트 3개월 하기로 시작했다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테스트 배도화까지 됐다는 것만으로도 또 하나의 큰 개인적으로는 크게 만족감을 느낍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몇 가지 지적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감염균 수수료 문제가 3%의 수수료 문제입니다. 아까 발표 자료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 3%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가맹점들이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가맹점도 있고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3%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지역화폐 시작할 때 보면은 이제 지역 카드 수수료 부분이라든가 또는 이런 홍보비 정도를 고려해서 그 수수료를 결정한 것이고 처음엔 어느 정도는 이제 수용을 하셔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특별히 3%가 높다, 틀리다, 맞다, 이런 얘기는 말씀드리기 쉽지 않고요. 다만, 이 시스템에서 보면 이 3%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3%라는 것이 없다면 이게 순환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 모형을 만들 때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쏠림에 대한 얘기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이제 이런 공동체의 부분에서 이제 쏠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혜택을 보는 쪽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드렸던 말씀이 이런 거죠. 제가 아까 예로 들었던 다른 지역 군에서의 그 쏠림 현상은 정부의 수혜가 실질적으로 더 큰 가맹점한테 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고도 거기는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없이 혜택만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저희가 만든 모델에서는 이 매출을 많이 하는 지역 화폐가 많이 사용되는 곳에서 그 수요의 일부를 갖다가 지역에다 공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중요한 것은 이 쏠림이라는 것이 다른 큰 진짜 지역사랑 상품권을 돌리는 데 있어서의 어떤 큰 뭔가 중요한 힌트를 줬다. 뭔가 새로운 개선점이 있다는 힌트를 줬고 그것을 실제로 리빙랩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저는 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김민수 교수님께서는 저한테 이제 직접 질문하신 건 아닌데 저도 이제 리빙랩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그 대학에서 하는 리빙랩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대학이 지금까지와 달리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기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자체가 중요한 교육 도구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저희처럼 이제 사회적 경제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 리빙랩이라는 것이 단순히 도구가 아니고 그런 어떤 혁신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교육을 하는 도구인데요. 지금 대학생들이 사실 우리가 교육제도를 보면은 되게 개인화되어 있고 권리를 주장하는 교육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빙랩이라든가 디자인 싱킹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은 기본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협력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공감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도리어 이 자체가 어떤 성과, 혁신을 직접 이룰 수 있든 없든지를 떠나서 대학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에 전파해야 되고 또 민 쪽으로도 이 부분들을 갖다가 확산시켜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하나 이제 대학에서 실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물론 리빙랩을 수행하고 있는 저 자신도 리빙랩이 대체 어디까지가 어떻게 되는 게 리빙랩인가에 대해서 혼돈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리빙랩은 방법론의 체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과 같이 한다라고 뭔가 문제를 발생하는 자와 문제 속에 들어있는 자가 동시에 문제를 해결한다.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체계를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대학에서 리빙랩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리빙랩을 수행하시는 교수님들과 또 리빙랩을 수행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먼저 수행하고 사전 교육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대학에서 사회의 리빙랩을 수행으로 나갈 때 중요한 것은 그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리빙랩 자체의 정신이 주민이 스스로 봉착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대학에 있는 학생과 교수가 과연 그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그 지역의 문제를. 결국은 그 지역의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수렴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지 않으면 지금 대학이 우리가 알아서 하고 있는 리빙랩은 어쩌면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리빙랩 정신에서 보면. 그래서 이 대학이 리빙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시스템이 있다. 그 시스템은 아까 체계도 중요하고 사전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깥의 문제가 스스로 대학으로 수렴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도 존재해야 된다. 이 세 개를 갖추지 않으면 저는 대학 리빙랩이라는 것이 발전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현장에서의 실천 경험을 가지고 아주 이러저러한 점들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는 박형우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김민수 교수님께서 잘 아시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저한테 질문을 던져주셨지만 어쨌든 저도 딱히 답은 없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나름의 답을 얻은 건 있습니다. 이거를 공표할 단계는 아닌데 이를테면 첫 번째 전제는 그 질문 주신 게 과연 리빙랩의 학생들의 참여도를 어떻게 높일 거냐 그리고 그런 대학에서의 리빙랩 활동들이 지역사회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의 이익은 뭐고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돌아가게 할 거냐 아무튼 이런 질문으로 좀 정리가 되는데요. 일단 저는 리빙랩을 한다고 해서 대학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대학이 처해 있는 지금의 문제를 리빙랩이라고 하는 방법론으로 무언가를 시도를 해도 대학 갖고 있는 어떤 문제 자체의 틀 안에 있어서 해결하기가 좀 힘들다. 예를 들면 지금 대학교가 학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학과에서 어떤 취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대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 학기가 끝나고 학점 부여가 끝난 다음의 단계에서 리빙랩의 확산이라든지 지역사회 연계까지 연결지어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그걸 했을 경우에 학생들은 여전히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의 커리어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그럼 한 학기가 이제 6개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6개월 내에 우리 학생들은 리빙랩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거고 그게 나중에 본인들의 미래에 어떻게 도움될까
먼저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이 리빙랩, 학생들이 주도하는 리빙랩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도하는 것들은 좀 유치하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공 수업을 다 받아서 이제 학점을 다 잘 받는데, 이 리빙랩 수업을 잘 받으면, 그리고 이 리빙랩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면, 적어도 너네가 나중에 취업할 때 자소서 같은 데 내용을 쓸 때 이런 프로젝트의 처음과 끝을 했던 이 경험들을 적어도 한 몇 줄 정도는 추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적어도 그건 남는다. 그러니까 솔직히 까놓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이제 접근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세상 두 쪽 나도 프로젝트가 실패해도 일단 끝까지는 한다. 끝까지 가는 게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그 수행해서 현장에 적용하는 것까지를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완수 경험을 갖게 하는 겁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뭐 앞부분에서 기획만 하다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을 만들기로 했으면 쓰레기통을 만들어야 되고, 책자를 만들기로 했으면 책자는 일단 나와야 됩니다. 그게 자신의 방학 시간을 투자를 해서라도 그거는 끝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갖게, 이제 관심을 갖게끔 만든다. 뭐 아무튼 이런 건데요. 사회적 가치를 가지면 좋은 게 뭔지를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해주는 걸로 가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게 진짜 피상적인 관찰의 결과이냐, 아니면 학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단계이냐를 좀 물어보고, 가급적이면 해당의 프로젝트가 실내에서 그러니까 학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리빙랩 이제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인턴십으로 관련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회적 기업들이나 소셜 벤처하고 연계시켜서 인턴십을 좀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제 학생들의 특징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소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험했던 어떤 거에 의하면 어떤 이런 사회적 가치 기반의 활동들을 하는 게 굉장히 멋있고 힙한 거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적 가치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그 멋있고 롤 모델이 될 만한 젊은 세대들의 친구들의 활동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감각을 좀 심어주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셜 벤처라는 이름으로 도대체 왜 사회 문제 해결하는데 우리는 비즈니스적으로 혹은 그 월급이 이렇게 작아야 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되게 그 약간 힙합적으로 플렉스하는 어떤 사회 문제 해결하는 활동가들의 모습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어떤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업으로 진행을 하면 리빙랩 프로젝트 수업은 일반적인 수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체계에서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편입니다. 아예 수업 스타일부터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 강의하고 뭐 하고 이런 어떤 교수 방법이 리빙랩 하는데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 그게 설령 리빙랩의 방법론을 학생들한테 알려준다고 해도 이건 철저하게 프로젝트 베이스로 논의하고 토의하고 생각하고 리서치하면서 완성하는 어떤 그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리빙랩 툴이라든지 리빙랩의 방향에 대한 것들을 학생들한테 이론적으로 가르쳐 준다. 그럼 그 이론적인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걸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배운 것들을 그 쓰는 단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지를 생각하게끔 만드는 구조. 그 다음 단계에 우리는 뭘 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리빙랩 프로젝트가 어떤 의미냐를 말씀하실 때 학교는 아주 작은 어떤 사회입니다. 일단 학교를 구축하고 있는 학생회가 있고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이 있고 그 학내에서
그 수익을 벌어야 되는 회사들과 민간 업체들이 있고요. 주민들이 같이 껴 있습니다. 모든 실험이 가능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학 내에서, 캠퍼스 내에서. 사실 어떤 의미에선. 근데 학교가 움직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교직원들이 호응해 주지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리빙랩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학내에 리빙랩 실험들이 언제든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혁신의 공간으로서 그 리빙랩 캠퍼스라는 걸 좀 제안하고 싶어요. 대학교에. 그러니까 세상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괴팍한 실험들이 학내에서는 통용되고 프로젝트가 테스트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모든 수업들이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형태로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학에서의 가능성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 김선영 사무국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는 직접적인 질문은 없었던 것 같아서 그냥 짧게 갈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계 중심,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제 자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이제 사회적 금융으로서의 기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다음의 대안은 사실 지금은 일반적인 이제 공급 중심,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거나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실 재무 분석 그리고 자금 조달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경영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종의 이 자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자금의 믹싱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현재 최근에는 기부금도 그냥 그 일방적 방식의 이제 그 수혜자에게 전달되면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많은 변화를 갖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 사랑의 열매라고 불리는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가장 전국적으로 큰 이제 모금 단체일 텐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입니다. 근데 이곳조차도 사회혁신이나 사회적 뭐 가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선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용 중심으로 이 기부금을 써야 되는 것들이 자산을 획득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뭐 돌봄 커뮤니티를 이제 지역에서 커뮤니티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동산 자산화를 실현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기부금이기 때문에 융자로 갚아야 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서 이런 기획자가 필요합니다. 현장이 그런 것들을 다 알아서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이 자금 저 자금을 믹싱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이제 민간의 사회적 금융의 역할은 스스로가 뭐 몇천억이나 몇 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형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자산을 한 건 한 건을 다 자금을 스스로 이제 공급하는 역할은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자금들을 믹싱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부금에서부터 이제 융자, 투자 같은 성격들을 다 이해하고 있고 그 자금들을 중간에 섞어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지금의 이제 사회적 금융의 역할이 아닌가 공급자 자체라기보다는 이런 좀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에게 온 질문은 아니지만 우리 그 김민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사실 계속 저는 그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학에서 사실 지역사회로 남는다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남는다는 거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의 케이스를 저의 세대의 케이스를 이제 비춰봤을 때를 보면, 한창 그 학생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이제 끝물의 시점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 그 이제 선배, 활동가들은 사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이제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큰 걱정이 없어서의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빼먹거나 학점을 걱정하지 않더라도 이제 다양한 사회에서의 참여라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뭐 빈민 활동이 됐든 뭐 노동자의 어떤 활동이 됐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사회 문제를 자기 것으로 체득해가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것이 나중에 다양한 방식대로 이제 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의 대학생들에게는 사실 그런 안정적인 담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어떤 사회 문제를 들여다볼 이제 여력이 좀 안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그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그
복지관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복지관은 굉장히 저한테는 고루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뻔한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하고 뭐 수혜자로 이제 인식하고 하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사실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저렇게 콘텐츠를 바꾸면 굉장히 새로운 혁신적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학 역시도 뭐 대학이 가지는 저의 이미지는 뭐 학업하고 강의하고 시험 보고 뭐 이런 공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이제 않고 있는데 그 대학에서라는 인프라를 그대로 하면서 내부의 뭐 교수법이라든지 학습 이런 것들이 바뀌면 두 가지의 그 시너지가 뭐 큰 힘을 일으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그 금융의 전문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금융기관에 다녔거나 뭐 그런 쪽으로 공부를 척한 것은 아니고 저 역시나 지역 활동가를 하다가 이제 사회적 가치와 이제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면서 사회적 금융 쪽으로 이제 오게 된 것인데요. 그 한때 이제 청년으로서 대학을 막 졸업하고 지역 활동을 하겠다고 남아서 한 5년을 활동을 했을 때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붕뜬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지역에 대한 자기의 이해관계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육아의 문제도 없고 그냥 잠만 자는 공간 그 이상도 아니기 때문에 활동과 지역은 사실 굉장히 붕뜬 괴리가 있어서 그 청년들에게 모르겠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어떤 지역이라는 것이 자기 가치를 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학에서 사회 문제라는 것들을 다양하게 접하고 나온 청년들이 일단은 지역으로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나.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사회 가치를 추구하는 다른 활동들을 외지에서 좀 접하면서 나중에 좀 필요한 시점에 이제 뭐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그것이 아마 저는 육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 이제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러한 시점에 다시 회귀하거나 이제 복귀하면서 지역에 남을 수도 있지 않겠는 사실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발표보다 훨씬 또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진화가 됐네요.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빙랩을 얘기를 할 땐 뭐 민산 관학연 협업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주로 이제 공동 창출 참여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논의에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 참여하는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게 뭐 건물이 되든 아니면 노하우가 되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이제는 좀 고민해야 될 그런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초창기 시작할 때는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이제는 각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금융자산이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아니면 무형자산이든 그것들을 실제로 이제 이 리빙랩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조직화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아마 이번 그 세션의 논의들이 그런 내용들을 건드리는 그런 것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내용들은 좀 더 우리가 참작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케일업이 필요하죠. 그리고 리빙랩 활동들이 한 번에 프로젝트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정한 기반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마 이런 자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런 것들을 위한 첫 번째 모임이 된 것 같아서 내용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21차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